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1% 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는데 미국도 큰 충격이 없었고 우리도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제 좀 더 가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오늘 현선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상승 탄력 나타내줄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을 잘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컸었던 월요일장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탄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부진했었던 방산이라던가 조선주를 중심으로도 반등력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의 지수단의 레벨업을 이끌 수 있을지,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까지도 수급이 받쳐주면서 지수의 레벨업이 더 일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 수급도 어쨌든 계속 들어오는 모양새이고 환율도 조금씩 내려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 시장 언제쯤 이제 모멘텀을 바꾸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리면 올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단은 오늘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시장 분위기 어떤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분위기인데 최현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 시장이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9시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1시간 안에 양 시장이 모두 다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오늘 코스닥은 1%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빠지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0.7%의 상승세,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점 부근에서 반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간밤의 M7 기업 가운데서 엔비디아가 특히나 좀 부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간 빠졌는데 그러한 영향이 오늘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다시 한번 시가총액 6위권에서 5위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 강세,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0.8%의 상승 흐름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부진했습니다. 2차 전지 쪽 그리고 전기차 밸류체인 단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급락 후에도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DA 현대중공업도 오늘 시장에서는 2.3% 넘게 상승세, 금융주도 괜찮네요. KB금융도 1%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한화 오션과 같은 이렇게 조선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탄력 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하나시스템이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2.9% 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신재생 쪽은 꺾일 줄 모릅니다. 하나솔루션도 1.6% 넘게 상승세. 그리고 앞서서 만나봤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오늘 시장에서 괜찮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 퓨어셀과 같은 수소 쪽은 사실은 약간 좀 빠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코스닥의 기업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이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가 잘 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단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이 잘 가줘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오늘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 넘게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난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이번 주 들어서 반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주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 가지고 갑니다. 펩트론도 오늘 강하네요. 4% 넘게 상승세. HLB 0.7% 상승. 그리고 휴젤이 굉장히 강합니다. 6.9% 가깝게 상승 탄력 나오고 있는데 제약 에스테틱 쪽, 특히나 오늘 보톡스 쪽에 꽤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클래시스 드디어 오늘 반등합니다. 1.8% 넘게 상승세. 제약 에스테틱 쪽에서는 파마리서치가 약간 약한 모습 보여줍니다만은 결국에 오늘 시장에서는 보톡스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 위에서 2,629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상승 2,630선까지 가깝게 다가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시장 자체가 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피는 2,600선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2,600선을 지켜내주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2,630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 넘게 상승 7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때 오늘 수급은 어떨까요? 이어서 수급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함께 만나보시면 외국인들이 844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현재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60억 원가량 현재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매수로 일관을 하다가 결국엔 장 막판에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의 연속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만이 파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좀 눈에 띕니다. 300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포지션을 제대로 잡지 않는 모습입니다. 매수와 매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 마지막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은 어디로 향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지수 상황 함께 만나봤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30선까지 코스피가 올라왔는데 내일 또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수급 상황을 바라보면서 2,630선을 지켜줄지 아니면 또 여기에 다음으로 이제 조금 조정받을 상황이 나올지는 내일까지 이 변동성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자, 일단은 오늘 많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업종들도 대부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싱크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특별하게 또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삼성 쪽에서 우주 산업을 진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국 본토를 방어하는 골든돔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텐데 이것이 어쨌든 우주와 위성과 연결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주항공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을 받으면서 오랜만에 우주 관련된, 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조선이 다시 가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우주항공은 방산이랑 약간 엮이면서 상승 탄력이 좀 더 나오고 있고 조선이 어쨌든 최근에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다시 강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옵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동안 눌려있던 조선주들이 쉬고 있던 조선주들, 세진중공업 같은 종목이 주가 상승 탄력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상승 탄력이 꽤나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2차 전지는 좀 아쉬운 상황인데 어제 또 2차 전지가 계속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CATL 상장이 됐는데 너무나 극과 극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주가가 무너지고 2차 전지 국내 업체들은 계속 주가가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반등은 나오고는 있지만 역시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잠시 후에 마켓플레이스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외에도 진단키트, 코로나19 관련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여러 가지 업종들이 최근 시다가 좀 올라오고 있고 홍콩뿐만 아니라 중화권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코로나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도 이것과 연관되는 모습이겠죠. 자, 이외에도 자율주행, 게임 이런 업종들도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고 HBM 관련해서 지금 컴퓨텍스 계속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컴퓨텍스에서 젠스왕 CEO가 SK하이닉스 부스에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최고다, 너무 좋다, 아름답다 막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별로 반응은 하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HBM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함께 먼저 자세하게 체크해 볼까요? 자,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주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때마침 그 키워드가 우주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삼성그룹이 우주 관련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 산업에 진출하려는 초석을 여기저기 하나씩 빌드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 올해 초에 삼성벤처투자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위성 스타트업 기업이죠. 로프트 오비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최근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삼성물산이 우주 로켓 발사장을 포함한 스페이스 플랜트 관련된 초기 연구 개발 R&D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주 발사 관련된 인프라죠.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삼성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우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위 체계와 관련된 것인데 미국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시스템을 본인의 임기 중에 2029년까지 완성을 해서 이것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우주공간과 미국의 본토를 연결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에다가 이 투자하는 돈이 무려 240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역시 우주 관련된 산업에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지금 카타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작년에 전 세계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발사량의 90%를 대부분 차지했다. 이러면서 또 자랑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삼성도 우주 발사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연관되면서 삼성도 이 사업에 진출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 쪽에 우주 발사체가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삼성도 여기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시장에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주항공, 위성 관련된 오늘 관련된 종목 주가 흐름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대대적인 이슈가 겹치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 관련 기업들은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LP위성 같은 경우 오늘 가장 강한 탄력 15%가량의 오름세가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50억 원 규모의 또 계약 체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이 가장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13,610원 선 지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강세 11%가량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위성 수출 관련된 기업으로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13,24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나사와의 연결성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탄력이 좋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120억 원가량의 투자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오늘 역시나 6%가량의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설비 투자 1조가량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1%가 넘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5위를 재탈환하기 위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구간에는 82만 4천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관련된 기업들 보면요. 정말 오랜만에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최근에 단기간으로 쉬어감을 보여주다가 반등을 시도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길건우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주 관련돼서 오늘 사실은 앞에서 호소 앵커님이 우주의 기운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꼰대 아니에요? 근데 우주의 기운이 조금 오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미국 쪽에서 우주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은 스페이스 X 정도밖에 없었고요. 가끔 이제 블루 오리진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마존에서도 사실은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쪽에 대해 호시탐탐 사실 노리고 있었고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그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를 거의 한 $600 정도로 해서 그 수신 장비를 쐈었는데 이게 $400
미만으로 쏜답니다. 그만큼 경쟁이 붙으니까 이 안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갑자기 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만큼 위성 시장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조금 달리하고는 있습니다. 뭐 발사체나 위성이나 이쪽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발사대에 조금 집중을 하는 모습도 조금 방향성을 잡아갈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주 산업에 대한 수급은 조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늘 AP 위성이나 뭐 세트라이가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볼 때는 살짝 애매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세트라이가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대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5만 1,000원대를 살짝 뚫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로 차익 실현이 4만 원 후반대까지 조금 빨리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AP 위성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서 수급이 조금 다음 주까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위성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할까를 이제 참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앞으로는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스페이스 X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꾸준하게 이슈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존에서도 얘기가 했던 거는 인터넷 관련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관련돼서는 이제 지상에서 노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조금 지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테마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대응은 심플합니다.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 나오고 살짝 쉬어갈 때를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쉬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트라이가이 일단은 이번 주까지의 주가 흐름 방향성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HBM 쪽의 이야기 또 봐야 되겠죠. 지금 대만에서 컴퓨텍스 2025 열리고 있는 이번 주 계속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젠슨 황 CEO가 SK 하이닉스 부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뭐 역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뭐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이렇게 글귀를 남겼대요. JHH loves SK 하이닉스. JHH 젠슨 황입니다. 젠슨 황의 본인의 이니셜을 가지고 SK 하이닉스 너무 사랑하고 잘하고 있고 아름답다. 뭐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 칭찬을 해줬습니다. 자, HBM4와 관련해서 또 특히 앞으로 잘 해주길 바란다, 부탁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돈독한 유대 관계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HBM4 이제 앞으로는 이제 HBM3 넘어서 HBM4입니다. HBM4 SK 하이닉스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HBM이 탑재된 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GB200에다가는 어떤 또 글귀를 썼냐 하면은 원팀 이렇게 썼답니다. 우린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이 엔비디아 원팀 이야기는 뭐 작년부터 계속 나오긴 했지만 이걸 조금 더 강화하고 공고히 하려는 젠슨 황 CEO 엔비디아의 그런 입장, 포지션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대만에다가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거다 이런 사업을 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한 팀에 원팀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뭐 폭스콘이나 TSMC 이야기했죠. SK 하이닉스도 자연스럽게 여기에 원팀에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대만 슈퍼컴퓨터 구축 사업에도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국내 기업들이 또 어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지금 테슬라나 XAI 쪽에서 엔비디아와 AMD의 칩을 계속 구매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카타르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한 중에 또 HBM 관련된 이야기도 역시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또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 어떤 걸 살펴볼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BM 생태계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제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이 강했다면 오늘은 유리기판 기업들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태성 같은 경우는 오늘 10%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24,000원대를 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구간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습식 장비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JNTC 같은 경우에도 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16,870원대 터치를 했고요. 강화 유리 전문 기업인데 오늘
61선을 웃돌면서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하고 그 갭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하면 대표적인 종목들로 거론되는 기업들도 있죠. YC캠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7%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25,000원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 HBM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개발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필옵티스 같은 경우 6%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지금 유리기판 기술력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로 꼽히는 게 TGV, 그러니까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기술인데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입니다. 오늘 3%가량의 오름세 나오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22,150원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리기판 시장의 확장성 기대감 속에서 오늘은 좀 들썩이고 있고요. HBM과 관련돼서 밸류체인 안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HBM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HBM 관련돼서는 사실 올해 1분기 때 관련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망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1분기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MS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투자를 취소하거나 뭐 고민하거나 한번 뭐 지연하거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거품론 얘기도 나왔었는데 1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우리 돈 쓰는 거 문제없다. 꾸준하게 더 집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4월 달부터 이제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조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조금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이제 장비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HBM이 탄력을 받을 때 움직이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좋은 탄력을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따라가는 게 HBM 후공정 관련된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HBM4로 바뀌면서 사실은 3 이때랑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앞에서 은별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HBM4가 되면요. 그 적층 단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발열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게 뭐 뛰어난 장비도 있겠지만 유리기판 이야기도 사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뭐 관련 기업에 있는 얘기들을 조금 종합을 해본다라고 하면 조만간 상용화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쪽과 기판 쪽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안에서 만약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HBM의 장비 중에 대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그래도 대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게 HBM4 관련돼서도 뭐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사이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TC본더 같은 경우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하나 쪽이랑 경쟁 상태가 되다 보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근데 이번에 서로 제가 날짜상으로는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둘 다 공시를 동시에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 다시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쪽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보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3E까지는 어찌됐건 주도권을 뺏겼지만 4에서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경쟁을 붙으려면 TC본더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에 독점 납품하는 걸 이제 둘이서 납품하는 것처럼 우리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같이 손에 쥘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뭐 소재 부품 장비, 특히 장비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손을 많이 내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향에 대한 기대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120일 선을 한번 살짝 뚫어서 93,000원대까지 갔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크게 차익 실현이 안 나오는 걸 본다라고 하면 다시 충분히 뭐 10만 원 이상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까지 체크를 해봤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인데 뭐 이번 주에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우리나라는 뭐 물론 아니지만 아시아권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자 태국에서
최근에 2주 사이에 확진자가 5만 명이 나타났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난 한 주만 해도 엄청난 숫자에 16,000명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중에서 한 1,900여 명 정도가 입원을 했고 2명 정도가 사망을 했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3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16,000명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라고 하는 막 물총 쏘고 물 이렇게 쏘는 송크란 축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태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다라는 방역 당국의 이런 이야기들, 해석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번 주에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다시 좀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FDA 쪽에서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승인 기준이 좀 강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임상시험을 거쳐야 승인을 해주는 그런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겠다. 그전에는 그냥 임상시험 하지 않아도 통과되는 그런 기준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관련 종목들 모더나나 파이자가 좀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밤에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상기를 해보고 시장에 적응을 한번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 관련 기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진단키트 기업 가운데서는 그린생명과학의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우선 화이자와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소식, 이러한 이력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개장 이후에 상승력이 굉장히 좋았던 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 기업인데 상한가 터치한 다음 풀렸습니다.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 15%가량의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젠텍과 랩지노머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체외 진단 관련된 기업이죠.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의료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진단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7,890원 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랩지노머스 탄력이 좋고요. 백신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백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셀리드가 16% 오늘 개장 직후부터 꾸준하게 상승폭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680원가량 상승하면서 4,68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진단키트와 백신 관련 기업들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력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업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접근에 좀 유의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길건우 대표는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바이러스 관련해서 크게 보면 이슈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랑 태국 쪽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랑 동남아 쪽에서는 사망률이 75%인 니파 바이러스가 또 등장을 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방향을 바라볼 때 꾸준하게 이게 계속 늘어날 거냐라는 것들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확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움직이냐면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까지 포함하면 3일 연속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테마성으로 치부가 될 때는 이게 3일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3일 정도 쉽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조금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앞으로 또 안 갈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뉴스플로우를 조금 체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랑 태국뿐만 아니라 환자가 이 안에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다른 지역에서 늘어난다라는 수치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많은 종목들이 조금 탄력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현재 백신이 없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코로나 때를 한번 되짚어 보신다라고 하면 5년 전이죠.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진단 키트주가 먼저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해서 임상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정말 백신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움직였거든요. 이 상황에서 대장주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흘러가면서 이 뉴스플로우를 따라가다 보면은 주도주들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주도주들을 관심에 딱 찍어 두시고 실질적으로 올라갈 때 잡으시는 게 아니라 조금 차익 실현 나오고 뭐 조용할 때 한 번씩 잡아 보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또 길건우 대표님은 어떤 종목 모아가면서 요즘 시장 대응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앞에서 그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 뭐 요거 멘트를 했으니까 저는 바람이 분다로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네. 네, 뭐 원래 또 이렇게 라임을 또 맞춰줘야.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신재생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적인 이슈로 본다라고 하면 뭐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현재 기존은 유지하면서 신재생 쪽을 많이 늘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신재생 쪽이 안 좋을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들도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중국에서 들어오는 태양광 제품들, 동남아를 우회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고일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심지어 90일 동안 관세 유예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상무부 쪽에서는 이 동남아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고일 관세 부과한 걸 풀어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 먼저 달렸고요. 두 번째는 풍력 관련된 건 별로 뉴스가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최근에 뉴욕 쪽에서 엠파이어 윈드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존에는 이걸 조금 보류를 했었는데 사이즈로 보면 50억 달러 사이즈입니다. 메가와트로 보더라도 800메가와트급이어서 굉장히 큰 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도 얘기해야 되나요? 네. 공략주. 하나 주시죠. 네. 네, 그러면 종목까지 얘기한다라고 네네. 하면 CS 베어링 같은 경우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S 그룹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하부 구조물을 하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게 이 CS 베어링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오늘은 사실은 주가가 조금 빠지기는 했습니다. 오늘 한 3.5% 정도 빠졌는데 어제 조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반발 차익 실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구간상에서 차익 실현이 예를 들면 뭐 내일까지 해서 더 크게 빠져서 10% 이상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11,000원대까지는 뭐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바람이 부는 풍력 관련주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겠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CS 베어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풍력 관련 기업들에도 강한 바람이 들어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켓나와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포인트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잠시 후에 데일리 인사이트에서는 오늘 제약바이오 잘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또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가 배럴당 56.83달러까지 하락하며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한 달 전 72달러 선을 넘던 가격에서 20%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미국은 2025년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4%로 역성장했고 중국의 4월 제조업 PMI는 49.1로 경기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 두 곳의 수요 둔화가 유가 하락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는 하루 50만 배럴 증산을 결정했고 사우디는 이라크, 카자흐스탄의 감산 불이행에 반발해 하루 20만 배럴 추가 공급을 단행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 방미를 앞둔 외교적 제스처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사우디의 국가 재정이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는 되어야 네옴 시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미중 간 90일 관세 협상 소식에 유가가 58달러 선까지 반등했지만 경기 둔화와 산유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의 향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국내 투자계 인사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서울 자택에서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회장은 지난 17일 귀국한 상태다. 20일 정부 및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로 한국을 찾았다.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인사동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을 목격했다는 글이 다수 게시되기도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국 측의 정상급 정부 인사와 하는 공식 회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한 기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 머물며 국내 투자업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고 김 회장의 귀국 이유도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미팅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극우 성향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는 소셜미디어 X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마이클 김의 자택에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MBK 파트너스는 올해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다. 김 회장은 귀국 직후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됐으며 현재 출국 정지 상태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양시장이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 함께 가담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코스피가 1% 넘게 상승 2,630선까지 터치했다가 약간 지금 내려와서 2,623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이 훨씬 좋네요,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함께 좀 매수하면서 1.4% 넘게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도 함께 매수가 들어오니까 지수가 일단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마지막 선물 수급까지 끝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오늘 시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차익 실현할지 아니면 좀 계속 가져갈지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쪽의 상해 종합지수는 일단 약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한 0.4%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수준으로 크게 움직임 없이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오늘은 0.2%대, 어제는 홍콩 항생지수가 좀 더 강했습니다. 1.5% 넘게. 또 홍콩 시장에 CATL이 상장했잖아요. 이러면서 관심을 어제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0.2%대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히려 하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확실히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주변 국가, 다른 나라의 시장들과 비교를 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잘 안 가고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여파도 있었고 이슈가 좀 소멸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투자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인 강하나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궁금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워낙 또 인사이트가 있으시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양상인데
최근에 뭐 저는 주변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궁금하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정말 뭐 지금도 성장은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진짜 성장할 것인가? 뭐 어느 쪽에서는 앞으로 뭐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항암제 시장보다도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네.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항암제가 지금 거의 제일 큰 시장 중 하나이지만 그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암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2023년 10월에 네.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2024년 5월, 그러니까 작년에 이 전망치를 1,300억 달러로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번 달에 미국 내 약가 하락이나 이런 시장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2030년 시장 규모 전망을 이제 1,000억 달러 정도로 줄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2030년부터 2033년까지 한 1,300억 달러 이상의 네. 시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여전히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고 항암제를 이길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앞으로의 기대감이 오히려 앞으로의 기대감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뭐 기대로 먹고 사는 그런 맞습니다. 업종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를 오히려 지금쯤 좀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뭐 주가도 약간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비만 치료제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뭐 입에 오르내리는 게 위고비, 네. 아니면 뭐 젯바운드, 뭐 이런 약품들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시장은 글로벌 탑2가 잡고 있잖아요.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둘의 지금 경쟁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릴리는 지금 약간 하락을 많이 했죠. 고점 네, 대비 주가는 많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에 반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은 또 엄청 날아가고 네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가 투탑이 맞고 그쵸. 이 두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가장 치열하게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라일릴리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는 네. 의견이 더 많은데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경구용 데이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경구용이 편의성에 있어서 그쵸. 무조건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기존 경구용 GLP-1 약물의 경우에는 식사나 이제 물 섭취에 있어서 제한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 뒤에 먹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혹은 이제 물을 특정 밀리 이상 마시면서 복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복용에 있어서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조건들이 리벨서스가 있었군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당뇨 치료제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낸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를 일라일릴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최고 용량 투여 시에 평균 이제 7kg. 그러니까 8% 정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나왔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효과가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일라일릴리가 지금 우위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2025년 말쯤에 그러니까 올해 말쯤에 FDA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은 리벨서스라고 하는 당뇨 치료제, 그러니까 네네. 경구용 GLP-1 약물이죠. 노보노디스크의 그 또한 최근에 비만 치료제로의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기업의 경쟁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제 리벨서스의 경우에는 복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용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네. 일라일릴리가 여전히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이 두 회사, 글로벌 탑2 회사가 GLP-1 계열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진출하면서 탑2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GLP-1 이야기 나오면 요즘에 막 뉴스들을 보면 뭐 당뇨, 뭐 비만 치료제, 뭐 체중 감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치매에도 효과가 맞아요. 있다. 뭐 어디에도 효과가 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런 두 기업에게는 오히려 뭐 호재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어떤 약이든 적응증, 그러니까 이 약을 쓸 수 있는 질환이 많아질수록 네네. 당연히 전망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게 네네.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약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 매출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적응증이 확장되는 것 자체가 이 약물들을 신의 약물이라고 부를 그러니까요. 만큼 만병통치약 같이 뭐 얘기가 돼요. 엄청난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알츠하이머도 임상 3상을 하고 있고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결과들이 더 많고 심혈관 질환은 이미 효능을 인정받아서 적응증 확장이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궁극적으로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이 비만 당뇨 시장이 커서 큰 것도 맞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GLP-1 유사체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자체가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비만 치료제로서의 뭐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응증, 아까 말씀해 주신 치매, 뭐 당뇨, 요즘에 심혈관 질환, 네, 네. 심혈관 질환, 요즘 뭐 뉴스 보면은 GLP-1 계열이 뭐 만병통치약 같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저도 뉴스를 찾아보니까 근데 또 GLP-1이 어쨌든 비만 치료제로서 관심을 최고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어쨌든 이 약물을 끊게 되면 네. 주사를 맞는 걸 중단한다거나 네. 아니면 먹는 걸 중단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비만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계속 맞아야 된다거나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것은 저희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네. 일라일릴리나 이 기업들에게는 좋은 이야기일까요? 계속 맞아야 되니까 좋은 모멘텀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효과가 지속적이진 않다라고 그래서 안 좋은 걸로 받아들여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만성 질환의 가장 큰 장점이 계속 투여를 해야 된다이긴 그쵸,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치료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이제 계속 유지하기 매출이 위해서, 네. 유지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또 위고비나 젯바운드의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비싸잖아요. 네, 만만치 않고 이게 투여를 할 때 지방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식욕을 억제시키면서 이게 아무래도 비만이 되지 않게 조절을 하는 거지 식사량을 않습니까? 줄이는 거죠. 그렇죠. 인슐린을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식욕을 억제하다가 억제를 안 하니까 당연히 다시 살이 찌고 식욕이 네네. 돋다나는 그런 정상적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요요를 막기는 어렵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측에서도 많이 추천을 하는 게 운동량 병행을 해라. 이거는 식욕을 억제하는 감퇴시키는 게 메인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운동량 병행을 해야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요를 해결해줄 혹은 지금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게 또 근손실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살이 빠지고 근육도 다 같이 빠지면 원래 근육이 지방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살이 더 빨리 그쵸, 빠지는 그쵸. 것처럼 느껴질 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혹은 이겨낼 수 있는 약물을 만드는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 아까 주가를 살짝 체크해봤지만 대표적인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노보노디스크는 특히 주가가 거의 예전보다 반토막 나는 네, 수준으로 맞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일라일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데 그래도 좀 주가가 요즘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매출이나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네. 왜 주가가 잘 안 가는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이나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더 많이 빠진 이유는 일라일리가 차세대 굉장히, 예. 후속 약물을 치고 더 잘하고 올라오니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트럼프의 약가 인하가 어느 정도 정책 부담이 작용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미국의 약가를 국제 평균 혹은 선진국의 최저 수준으로 맞춘다고 얘기를 하면서 메디케어의 파트 D와 B 이게 결국에는 처방약 네네. 쪽이거든요. 처방약 쪽 혹은 이제 생물의약품 쪽, 주사제 쪽을 포함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 포함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위고비나 젯바운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당뇨 치료제 쪽까지
하락을 면할 가격을 수가 낮춰야 없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젠픽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운자로도 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엔 약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러면 매출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당연히 프라이스가 내려가면은 그렇죠. 매출이 줄어들고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5월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미국 최대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가 CVS인데 이 CVS가 7월부터는 또 일라일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의 일부 보험급여도 제외한다고 얘기를 한 부분도 네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위고비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최근 비만 치료제 올라오는 추이를 보시면 젯바운드가 더 빨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안 좋은 부분, 뭐 좋은 부분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특히나 성장세가 작년에 훨씬 더 가팔랐었거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긴 그러니까요. 하지만 성장 퍼센티지를 보면 작년 말쯤이 하반기가 피크였나요? 좀 피크였고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치가 워낙 높았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글로벌 탑2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근데 최근에 이 일라일리나 이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꽤나 잘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이걸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단 뭐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우리가 뭐이 글로벌 임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걸 주장한다기보다는 지금 글로벌 빅파마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리 혹은 다른 빅파마들이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투여 주기 그리고 근손실, 투여 방식 등을 개선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글로벌 기업과 엄청나게 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혹은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씩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 탑2와 같은 전략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뭐 부작용이나 다시 살이 찌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네. 그 기술을 가진 거나 아니면은 뭐 신규 타겟 물질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먹는 경구 치료제 뭐 이런 걸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요요가 뭐 부작용은 아니지만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요 타겟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뭐 있을까요? 네, 일단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GLP-1과 글루카곤을 둘 다 이중작용을 하는 이중작용제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네. 근육량을 좀 지키고 근육량을 지키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거고요. 근손실에 의한 요요 현상을 개선한다라는 걸 이 치료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HK-노엔의 경우에도 개발 중인 GLP-1 유사체가 기존 GLP-1보다도 근육 보호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조금씩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요요 혹은 근손실에 의한 요요를 막아주는 걸 목표로 하는 비만 치료제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주가가 탄력받는 것들은 이제 먹는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뭐 주사를 맞아도 좀 긴 네. 타임으로 자주 맞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업체들이 아니면 뭐 패치형 뭐 이런 이야기도 네, 나오는데 네. 이것까지는 아직 좀 먼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업체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많이들 기대를 하시는 게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보유한 뭐 펩트로이나 인벤티지렉을 네네.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혹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인 D&D 파마텍과 네네. 삼천당 제약을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D&D 파마텍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미국 파트너사인 메세라가 그쵸. 최근 화이자의 인수 대상으로 좀 언급이 되면서 메세라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D&D 파마텍도 반사 수혜로 그쵸. 같은 수혜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를 개발 중이고 펩타이드 기반의 경구
제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경구용 중에서는 국내에서 대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리벨서스의 세마글루타이드의 제네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에스페스라는 주사제를 경구제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리벨서스와는 다르게 복용 방식에 있어서는 편의성이 뛰어나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리벨서스의 제네릭이기 때문에 그래도 D&D 파마텍이 지금은 대장이 된 것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삼중작용제, GLP-1, GIP, 글루카곤까지 다 작용을 하는 삼중작용제를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이 경구용에 있어서는 지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앞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었던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사제형들의 단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매주 투여를 해야 되는 이 네네. 단점을 한 달에 한 번 투여를 할 수 있는 제형으로 바꾸는 건데 이 두 기업 모두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고 이제 펩트론의 경우에는 일라이릴리와 어느 정도의 뭐 시험 계약 같은 걸 체결을 해서 임상 진전에 따라 이게 데이터가 잘 나올 시에 본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국내 기업들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작가님, 어쨌든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투자를 또 하고 싶으신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지금이 괜찮은 타이밍인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 네. 오히려 좀 조정받고 약간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괜찮은 건지 궁금하고 그래도 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유망하다고 보시는 탑픽 종목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일단 국내 기업들이 정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오른 기업들이 더 가지 않을까. 계속 가는, 예. 네, 그런 걸 선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만 치료제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대장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경구용 대장이라고 하면 이제 D&D 파마텍 네. 혹은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펩트론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강하게 이걸 나는 몰빵을 할 거야 이런 네. 관점으로 보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분할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조정 나올 같고요. 때. 해외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일라일릴리가 최근에 조정을 조금은 받았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하나 작가와 함께 제약바이오 이야기 비만 치료제에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투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작가님 처음 뵀는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슈 있을 때 많이 좀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이트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세전쟁 소용돌이 소강국면, 특징주 나스닥 100 시장 상승률 1위 리제네론, 중화권 이어 태국도 코로나 확진자 증가,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 급등세, 그린생명과학 상승세입니다. 상한가입니다. 자, 코로나가 또 아주 지긋지긋하네요. 지긋지긋해. 자, 일단 다우존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발 어쨌든 코로나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우지수 지금 121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121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다우존스 30 보겠습니다. 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또 1위 했네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요즘에 반등세 좋습니다. 그렇죠? 급락했다가 지금 괜찮은 흐름이죠. 1.80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보잉도 요즘에 그 좋죠. 뭐 자꾸 그 트럼프가 뭐 저기 부풀렸다 하는데 어쨌든 보잉사가 가장 혜택 보지 않았나요, 이번에? 중동 3개국 순방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그렇죠. 보잉이 어떤 뭐 보잉의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렇죠. 준비되지 않았으면, 보잉이 좋은 항공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면은 트럼프가 자리를 마련해줘도 못 땄겠죠. 그래서 이제 보잉의 실력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있다. 그렇죠. 이번에 보잉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어줬죠. 자, 밀어주면서 보잉사가 지금 계약을 많이 따냈습니다. 뭐 그게 일시적으로 이번 연도에 다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막 뭐 대충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합쳐보니까 200~300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0~300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근데 머크, 존슨앤존슨, 나이키, 이 제약사들 2개 끼어 있고 나이키도 요즘에 좀 반등하나요? 이 지금 빌 에크먼이 사고 나서 빨리 올라야 될 텐데, 그렇죠? 빌 에크먼도 굉장히 그 중요한 투자를 했죠. 이 나이키에 막대한 그 자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자, P&G가 있겠고요. JP 모건, 세일스포스까지 0.15 정도 플러스 기록한 종목이 꽤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30일로 따졌을 때 그래프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저기 보면 딱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얼마나 한 달 동안 빠졌었는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잉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랐다는 것이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급락했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머크랑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한 달 내에 움직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잉사는 최근에 꾸준한 움직임이었고.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뭐 소강 상태이긴 한데 양봉의 개수로 따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지금 7일 연속 어쨌든 양봉이 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2025년도 5월 9일 그다음에 5월 12일 딱 여기 휴일이네요. 휴일을 끼고 나서 바로 이제 갭 상승이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갭 상승이 바로 그 중요한 장면이었죠. 2025년도 3월 26일 날 이 고점, 그렇죠? 그리고 18,000이라는 마디지수 때, 그리고 5월 2일과 5월 9일 여기 고점들을 단 한 번에 날리는 갭 상승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121선도 있고요. 몇 개를 한 번에 뛰어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갭 상승들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갭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대략적으로 얘기 드린 것만도 3개 정도 되죠. 전고점에다가 121선에다가 18,000이라는 마디지수대에다가, 그렇죠? 그런 장벽을 3개 정도 순식간에 뛰어넘으면서 추세 전환을 한 거죠. 이때가 중요한 장면이었고요. 나스닥 100 보겠습니다. 리제네론 1위고 3.21%가 1등이네요. 자, 이 리제네론 그 트럼프 황제 치료 때 기억나시나요? 트럼프가 그때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 싹 다 맞았거든요. 화이자 백신부터 시작해서 리제네론 치료제까지. 백신은 예방하는 거고 치료제는 걸리면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냥 모든 걸 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거 뭐 세금으로 무슨 황제 치료한다 이러는데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좀 옥자를 보존하긴 해야죠. 지금 보니까 뭐 자기는 건강 뭐 좋다고 또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제 트럼프가 그래도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아프니까 뭐 지금 응원을 빈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그거를 공격을 하죠. 왜 저거를 숨겼냐. 그쵸? 하루 응원한다고 해놓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와 잔인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왜 그걸 그때 숨겼냐. 그래서 이제 막 저기 전문의까지 출연을 했어요. 그 전립선 암이란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급속도로 악화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차차 쌓여오는 거라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바이든이 퇴임 후에 생겨서 급작스럽게 걸린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꾸준히 이제 쌓여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그걸 짚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숨겼다는 거죠. 숨겼다는 거. 그러면서 나는 건강검진에서 뭐 굉장히 좋은 점수고 특히 인지 점수 강조하더라고요. 우리 그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 뭐 노인분들 사실 뭐 60세가 노인인가 싶습니다만 60세, 65세 이제 되면은 인지 무슨 검사 받잖아요. 자기가 만점 받았대. 트럼프가 자랑을 하더라고. 연설하는데. 내가 인지 점수에서 만점 받았다 하면서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 무조건 이거 인지 점수 저기 받아야 된다. 인지 검사를 필수로 해야 된다. 대통령에 도전할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황제 치료제로 맞았던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그 업체, 그게 리제네론이잖아요. 그때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는 백신주를 떴고 리제네론은 코로나 치료제로 떴잖아요. 그래서 어제 1위를 기록했고 지금 그레일, 길리어드 사이언스 지금 1, 2, 3위가 다 제약바이오예요. 그렇죠? 그레일이 지금 혈액 한 방울로 암 진단하는 그 업체고, 그렇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백신의 강점 있는 회사잖아요. 이것도 그 나라에서 대량으로 나라나 정부 부처에서 대량으로 백신 구입하는 거 거기서 일단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나오는 회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가 지금 나오는데 1, 2, 3위는 전부 다 지금 제약바이오다.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 증시에도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스닥의 BT가 강했던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의 IT랑 BT의 어떤 조합이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근데 BT가 훨씬 더 강했던 거죠. 어제는 IT 반도체 같은 것보다. 그렇죠? 자, S&P 500 지수 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P 500도 마찬가지죠. 아까 다 똑같아요. 4대 지수가. 그날이 중요했어요. 5월 9일부터 5월 12일 그 휴일 끼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월요일. 그때 마디 지수대를 다 넘어섰어요. 이것도. 5,800. 그다음에 여기 3월 달에 전고점. 그렇죠? 그다음에 121선까지. 완전 나스닥이랑 판박이죠. S&P 500도. 그 갭 상승이 정말 중요한 갭 상승이었죠. 그 뒤에 지금 7일 동안 이어지고 있잖아요. 흐름은. 이어지면서 지금 6천에 다가서고 있죠. 자, 이러니까 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니 뭐 트럼프의 중동 3개국 순방을 뭐 빅딜이 아니고 그냥 스몰딜인데 오바를 쳤느니 그거 아무것도 안 먹혀요. 왜냐면 시장이 좋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봐봐라, 시장이 평가하는 거다. 중동 3개국 순방을 빅딜을 스몰딜로 깎아내려는 언론. 자, 스몰딜이면 시장이 이렇게 좋게 반응하겠느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자, 봐라.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그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려는 사람들. 다른 국가들이 그게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느냐. 누구 외국인 투자들을 왜 사느냐. 미국 입장에서 다른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의 강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자, 지금 S&P 500을 보겠습니다. 매그니피센스 7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죄다 마이너스였네요. 그렇죠? 테슬라만 좀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메타까지 다 마이너스. 브로드컴이랑 테슬라 빼고는 죄다 마이너스네요, 지금. 그렇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5월 12일 그때가 중요했던 것이고요. 이제는 안정적으로 7일 연속 옆으로 지금 기면서 5천 마디 지수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4대 지수가 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마디 지수대 및 전고점을 또 넘어서게 되겠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등이 1%가 넘지 않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어제 다 약보하긴 했는데 상승률 상위에 1위가 1%가 안 넘습니다. 엔터그리스라는 종목, 그다음에 온세미컨덕터, 마콤 테크놀로지 이렇게 나가네요. 밑에 암코르, 램리서치. 뭐 여기는 지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세미컨덕터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이 주로 있는 것이고 이제 요것보다 조금 나스닥 백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아까 BT 같은 게 여기 섞여 있는 거잖아요. BT,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그 반도체 이외의 IT 종목들. 그다음에 BT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뭐 나스닥에 뭐 다른 유통주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소비주나 이런 그 주역들이 대부분 나스닥 100에 있는 것들이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는 조금 더 집합 그 크기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 4대 지수를 봤고요. 여기서 특징주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제네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제네론이 지금 어제 강세였고 지금 최근의 모습이 좋아요. 자, 리제네론이 최근 소식이 파산한 23엔드미의 핵심 자산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3엔드미가 개인 유전체 서비스랑 토탈헬스 앤 리서치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인을 인수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겠고요.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의외로 강세인데 지금 트럼프가 의약품 최혜국 대우 정책 예고 이것 때문에 그쵸 제약주들이 타격을 받을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국가만큼 최소한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그렇게 약품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제약회사들은 안 좋잖아요. 약값을 인하해버리니까 그동안 마진을 많이 넘겨받아가지고 소비자 가격에 엄청 부과를 했던 것을 못 부과하니까. 근데 의외로 강세입니다, 지금. 의외로 강세예요. 그리고 리제네론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해서 코로나 2020년도에 좀 히트를 쳤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약간 좀 배경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다시 닥쳐오는 것과 연관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오늘 약보합이네요. 니케이는 조금 약세네요. 아까 전에 미국 4대 지수랑 흐름은 거의 똑같았죠. 바로 얘도 5월 12일에서 13일입니다. 하루 늦었죠. 여기서 갭 상승이 나오면서 121선을 돌파했는데 지금 약간 굽으면서 아까 미국 4대 지수는 여기서 굽지 않고 121선 위에서 승고를 하고 있죠. 니케이 225는 121선을 깨면서 지금 밑으로 약간 꺾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그 상승률 상위 종목의 어떤 변화인 것 때문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상승률 1위 종목이 미지오 파이낸셜입니다. 가끔 뭐 미지오 증권사에서 무슨 투자 의견 뭐 나왔다. 그 증권사를 갖고 있는 그룹이죠. 미지오 파이낸셜. 그다음에 골드쉐어스는 이거는 ETF인데 뭐 그냥 보자면은 요즘에 금값이 또 고공행진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은 강한데 하나의 이제 약간 걸림돌이 그런 것들이죠. 이 무디스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가 부채가 많아서 신용도를 하락시켰다.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달러 그리고 국채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금이 또 치솟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미찌, 혼다 자동차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도요타 자동차도 지금 플러스고 덴소 자동차 부품주도 플러스입니다. 이토추 같은 이런 워렌 버핏이 사랑하는 워렌 버핏이 계속 매수한다고 했어요. 워렌 버핏 자기가 은퇴 후에도.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상위인데 자동차가 그렇게 꺾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 증시는 일단 니케이 증시는 미국 4대 지수보다 조금 꺾이는 흐름이 보인다. 자, 대만 갖고 보겠습니다. 대만 갖고도 이제 10시 20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대만 갖고 아시아 증시로 가서 보시면은 자, 요거는 지금 121선을 못 넘은 상태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세계 증시랑 다 같이 봐야 되는가? 지금 121선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나라별로 탑다운 방식으로 오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증시가 가장 크고 활발한 거래 증시, 세계 최고 증시이기 때문에 121선 위에서 꺾여서 121선의 궁둥이를 닫고 튀어 오르니 그 다음에 니케이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121선 위에서 121선 다시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뒤진 대만 가까운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121선을 머리 위에 둔 상태에서 닿지도 못하고 꺾이고 있죠. 이렇게 순위로 따지면 미국 1, 일본 2, 대만 3이에요. 지금 에너지로 보면. 그러니까 후발 증시를 하시는 분들은 뭐를 유념해 두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대만 가권 증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위에서 꺾이면 대만 가권은 그 훨씬 더 뒷부분에서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선으로 따지면 휴전선이 더 밀린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후발 증시는. 하여튼 후발 증시를 하거나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선도주를 못 잡고 후발주를 잡으시는 분들은 시간이 적습니다. 폭이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를 잡으면은 굉장히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자, 대만도 보겠습니다. 대만을 정렬했더니 액톤테크, 엘리트 머티리얼, 그다음에 와나이 해운 이렇게 가고 있네요. 요즘에 알칩테크, 미디어텍 같은 반도체 종목 좋고요. 그다음에 해운주들이 좋습니다. 대만은 해운주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죠. 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연초부터 계속 꾸준히 좋았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621.08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2650. 아, 여기가 마지막. 지금 코스피는 사실 관세 전쟁 이전에 쏟아졌던 그 마지막 부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2650 여기만 돌파시키면 2월 달 고점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이죠. 여기서 약간 눌려서 2600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21선 어디 있나 보세요. 저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고 있죠. 아까 미국을 1, 일본을 2, 대만을 3으로 놨는데 우리나라를 다시 앞으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이 지금 요 국면만 봐서는 지금 현재. 그쵸? 우리나라 2650만 돌파하면은 위에 새로운 부분이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좀 차이가 갈리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주저앉았죠. 코스피로 따지면 코스닥이 지금 그 정도 형 수준으로 가려면 770 수준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725잖아요. 많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전체 지수로는. 물론 종목별로 들어가면 좀 흐름이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 삼성전자 플러스고요. 제일 많이 오르는 건 뭔가요? 18위에 삼성물산 8.6% 급등하고 있네요. 오랜만에. 그렇죠? 그리고 3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5%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19위. 이것도 지금 4.12. 조선주가 오늘 또 좋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은 코스닥이 더 좋네요. 시가총액 상위에 플러스가 훨씬 많이 보입니다. 알테오젠,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펩트론, 휴젤,
클래시스, 삼천당제약, 여기도 제약바이오가 강세네요. 자, 우리나라도 연결되네요. 그렇죠? 지금 일본, 그다음에 대만은 주로 자동차 해운,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런 제약바이오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상승률 상위에 있죠. 그 시총 상위에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 리제네론이 강하고 뭐 존스앤존슨, 머크도 지금 다 상승률 상위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지금. 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닥의 알테오젠, 이런 시가총액 초상위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660억 들어오고 있고요. 자, 변화가 많이 있죠. 5월 7일부터 보면은 5월 7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빼고 다 순매수입니다. 그 전에 기억하시죠? 거의 10일로 따졌을 때 10일 전부 다 외국인 순매도였습니다. 자,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 부분, 이게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자, 상승률 상위 섹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 화이자가 딱 올라와 있네요. 아까 머크, 존슨앤존슨, 뭐 이 리제네론 보셨다시피 화이자도 어제 플러스였고요. 화이자 관련주가 1위입니다. 섹터가 지금 섹터별 상승률이 5.92%입니다. 아까 상승률 그 시가총액 19위에 코스피에 HD 한국조선의 강세인 듯이 조선주 업종도 섹터도 강세긴 합니다만 화이자 섹터가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린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미리 진입을 하여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로 그린생명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생명과학이 오늘 보니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또 발생이 되어서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할 말이 또 생기겠죠. 트럼프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이 돼서 실험실 유출이라고 해가지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죠. 중국을 관세로 공격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지금 코로나19 질병의 유래지로, 유출지로 지목을 하면서 그 부분도 공략을 하고 있었죠. 마침 정말 우연찮게도 이게 일부러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무슨 짓을 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세균을 퍼뜨리지 않았다면 이거는 트럼프가 할 말이 또 생긴 거죠. 자, 봐라. 중국 저렇게 세계에 피해를 주는 국가다 이러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중국을 중심으로 홍콩,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브라질,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홍콩은 4주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주가가 뭐 그린생명과 갖고 있으신 분은 좋겠지만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렇게 세계가 막 악화가 되면서 질병 환자들, 사망 환자들 속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거 사실 인류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내가 수익을 얻어도 찜찜하지 않습니까? 다시 2020년 겪기가 싫거든요. 제발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트럼프가 공격할 빌미를 제공을 받기 위해서 훨씬 더 퍼지는 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그 정도까지 악인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 자, 요즘에 관세 폭탄을 뭐 헐리우드 영화까지 살리려고 자기네 그 지금 미션 임파서블 만들고 있는 그 영화 그거 지키려고 관세 부과를 다른 영화에 한다는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영화 같은 건 하지 마시고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안 퍼지게 코로나에다가 관세 폭탄 부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21대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부터 복지 확대,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미래 산업 육성까지. 그런데 문득 우리나라에 저렇게 많은 돈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없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 살림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 관리재정수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국가도 가게나 기업처럼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이나 각종 수입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예산으로 국가의 사업에 사용하는 거죠.
이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관리재정수지인 것이죠.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수입과 총지출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보장기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정부 전체의 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는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금은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재정수지는 이러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고 정부가 실제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재정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라면 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고, 흑자라면 정부가 재정을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상태인데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때문에 정부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출 구조 조정 등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공약이 크고 화려하냐보다 나라 살림과 국민 부담, 미래 세대의 재정 건전성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대한민국의 살림도 시청자 여러분의 살림도 건강하고 풍성하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장 초반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2620선을 회복했는데요. 트럼프 관련해서 우주항공 등 관련 이슈 섹터가 지수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바로 알아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2620선이 무너졌었는데 하루 만에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0.76% 오른 262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면요. 1.4%가량 오른 72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함께 보시죠.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팔자세 보이고 있는 점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환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일본의 엔화 절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늘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이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0.54% 하락한 138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뉴스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주 기반 차세대 미사일 이 골든돔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국내 우주항공과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인 3년 내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골든돔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어 체계에는 우주 기반 요격체가 포함될 예정으로 이 시스템은 육지와 해상, 우주에 걸쳐서 차세대 기술을 적용할 것이며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체도 함께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서 오늘 삼성이 우주 후방 산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우주 로켓 발사장을 포함한 스페이스 플랜트 관련 초기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관련 업종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인 AP 위성이 장중 현재 시간 기준으로 12% 넘게 상승하면서 13,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5.12%가량 오른 13,1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주가가 1.23% 오른 8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ICTK의 주가가 오늘 특허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 WIPO 글로벌 어워드 2025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에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WIPO 글로벌 어워드는 유엔 산하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주최로 진행되는 시상 프로그램인데요. 전 세계 95개국에서 약 780개 기업이 지원해서 30개 회사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ICTK는 핵심 원천 기술인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에 양자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보안칩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ICTK 주가는 개장 직후 상한가까지 오르다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19%가량 오른 2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암호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엑스게이트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주가가 3.48% 오른 8,9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로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로는 4.77%가량 오른 1,451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올해 글로벌 IPO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크게 가져갔던 중국의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닝더스다이가 홍콩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했습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ATL은 전날 홍콩 증시에서 공모가 대비 16%가량 오른 306.2 홍콩 달러의 상장 첫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닝더스다이의 홍콩 증시 상장 규모는 올해 전 세계에서 진행된 IPO 가운데 최고 금액입니다. 닝더스다이는 이번 상장을 통해 6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했는데 조달 자금의 90%가량은 헝가리 공장 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2차 전지주는 미국 하원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제안서 발표에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마감했지만 오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장 초반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후 반등에 성공해 현재 시간 기준으로 0.27%가량 오른 28만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삼성 SDI도 전날 52주 최저가를 경신했지만 오늘 반등에 성공하며 현재 시간 기준 1.05% 오른 16만 3,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코프로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1.58% 오른 4만 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지수가 상승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적인 이슈들 위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지금부터 마켓 플러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김윤주 아나운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CATL이 홍콩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대형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CATL 측에서 이렇게 자금을 모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와의 경쟁력에 대한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증시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중국 배터리 1위 기업이라고 불리는 CATL이 홍콩 시장을 선택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시장의 생각보다도 더 굉장히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아니라 홍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지금 미국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CATL 같은 게 사실 전 세계 글로벌 2차 전지 점유율이 한 38%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네. 이제 LG 엔솔이 한 10% 정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 한 거의 4배 수준 이상으로 엄청난 이제 큰 기업이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신천 거래소에 이제 쉔젠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저 선강통으로 이제 그 위안화로 거래가 됐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글로벌로 사실 진출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2차 전지 업계를 이제 글로벌로 놓고 보면은 네. 전 세계 시장에서 60%를 생산하는 게 중국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60%를 수요하는 게 중국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중국이 자기들을 만들어 자기가 수요를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약간 이제 과잉 공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유럽으로 많이 진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EV 에너지라든지 고션테크, 그다음에 뭐 스완다까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유럽으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CATL도 이제 자국 내 어떤 수요에서 이제 좀 공급을 좀 더 높이면서 아마 유럽 진출을 지금 바라보면서 나온 게 이번에 자본 조달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IPO 한 46억 달러 이상 지금 조달을 했고요. 그렇죠. 지난해 이제 가전업체 메이디죠. 메이디가 46억 달러 정도 조달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실은 뭐 옵션 행사 시까지 하면 53억 달러 이상으로 사실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헝가리 공장에 투자를 해서 유럽 진출하겠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진출하는데 굳이 미국 시장까지 가서 자본 조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홍콩 시장에서 자본 조달도 지금 충분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호 관세 중에서 이제 서비스 무역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좀 첨예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금융이라든지 특허라든지 IT, 뭐 문화,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한 서비스 무역이 지금 양국 간에 첨예해졌는데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자꾸 중국 기업들에 대한 퇴출 논쟁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가서 이걸 했다. 중국이 이제 미국 가서 뉴욕 증권거래소 갔다가는 자기를 똑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정치적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이해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결국 홍콩 거래소에서 이 해당 이제 IPO를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제 같은 한 16% 정도 뭐 상장이 한 263 홍콩 달러로 지금 이루어졌는데 어제 16달러 정도, 16% 정도 올랐고요. 지금도 보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3% 정도 이상 더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이유 있게 홍콩 시장에다가 상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상장을 한 시장을 홍콩으로 정한 것도 정한 건데 상장 방식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미국의 돈을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가 느껴질 정도였는데 레귤레이션 S 방식이라고 해서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아예 배제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미국의 자금 자체 좀 차단하는 선택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모 청약을 했는데 1억 2,540만 주는 기관 투자한테 일단 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노팩이라든지 쿠웨이트 투자청, 카타르 투자청, 그다음에 오크트리 캐피탈 등 될 수 있으면 이제 중동 특히 이제 이쪽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 가까우니까 그쪽 투자청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시노팩까지 다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그다음에 1,016만 주만 지금 개인한테 풀었어요. 아주 작은 조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만 이제 개인 투자가들한테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홍콩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인 투자가들의 공모 참여는 좀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외국인들은 사실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직접 들어가는 개인 투자가들은 이번에 약간 좀 배제가 됐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물량 자체가 개인 투자가한테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기관 투자가들한테 대부분 다 이 물량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글로벌 미국 기업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인 투자가들은 이제 익스큐즈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국과 지금 관세 협상 문제 중에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지금 관세 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가들을 끌어들였을 경우에 나중에 또 관세 문제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IPO 주관사를 보시면은 물론 이제 CICC죠. 중국 국제금융공사가 이제 주도를 했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이 다 참석을 해갖고 그만큼 또 거기에서 IPO를 통한 수익을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 개인 투자가한테 배정 안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굳이 미국 뭐 투자가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상장을 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헝가리에 대한 공장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겠다, 90%가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K배터리의 그 위상이 좀 점점 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중국과의 그 기술이라든가 가격 경쟁력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우려감이 좀 커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K배터리의 어떤 전반적인 이제 전망,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드림 스토리죠. 드림 스토리가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유럽도 우리가 다 점령하겠다 이제 그런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EU 같은 경우가 사실 2021년도에 보면 한국 배터리 3사가 거의 70%를 점유를 했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올해 말을 작년 말이죠. 작년 말을 보니까 4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CAT라든지 고션테크, 그다음에 CALB 뭐 이런 회사들이 이미 중국에 진출했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가
LG 엔솔은 지금 폴란드에 공장이 있고요. 삼성 SDI는 헝가리 공장, 그다음에 SKO는 유럽 공장을 건설할 걸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주로 NCM 배터리죠. 저희가 이제 니켈을 갖고 사실은 이제 배터리를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한 비중이 좀 높았는데 이번에 이제 CATL이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잘하는 리튬 배터리죠. LPL 배터리예요. 네. 그다음에 요즘 CATL이 어느 정도 경쟁력, 기술력이 올랐냐면은 현식 배터리라고 해갖고 5분 충전해서 520km 간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지금 상용화가 됐어요, 중국은. 네. 응축 배터리죠. 전고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응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비행기, 항공기에 쓰는 배터리거든요. 그다음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쉽게 소금에서 지금 배터리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 안전성이라든지 수명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배터리거든요. 이런 배터리까지 지금 벌써 나와 있는 기술력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만약에 헝가리 공장으로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LG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사실 밀릴 가능성이 크죠. 두 번째는 가격적인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지금 그 중국산 배터리가 유럽에서 지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위안화가 약세거든요. 네. 위안화 약세에 대한 어떤 수출 메리트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만드는 가격 자체가 단가가 틀려요, 저희하고. 뭐 어느 쪽에서는 뭐 기술력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 하시지만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은 저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자원부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만든 특히 이제 리튬을 만드는 업체들이죠. 뭐 강북 리튬부터 시작해서 TNC 리튬, 뭐 그다음에 이제 중국 리튬 이런 리튬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쉽게 해서 자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싸요. 그쵸. 이게 헝가리 공장으로 옮겨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술적인 문제도 좀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만약에 올해 중국 업체들을 진출이 더 커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국 3사의 2차 전지 점유율이 올해는 한 35%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 와. 이렇게 지금 전망치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간과해야 될 게 아니라 확실히 지금 저희가 한 3, 4년 동안에 벌써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 전반적인 점유율이라든지 고객에 대한 신뢰감까지 저희가 지금 다 뺏긴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요. 굉장히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시장도 좀 도와주지 않고 있는 네.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공화당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범에 대한 조기 폐지를 또 추진하는 그런 수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캐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러한 지원금 덕분이 그렇죠. 굉장히 네. 컸는데 네. 이런 게 또 축소가 된다면 당연히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로 좀 전망하고 계시나요? 사실 네. 저는 지금 이제 만약에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정도로 와 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하나 예만 드릴게요. 네. 트럼프 아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30년까지 전기차의 신차 비중을 거의 한 78%까지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2030년에 미국 내에서 생산돼야 될 전기차는 한 1,500만 대가 돼요. 그러니까 그 1,500만 대를 보고 사실 저희가 한국의 3사가 달려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장들은 뭐 사실 뭐 다 졌잖아. 여기 뭐 아시다시피 뭐 LG 엔솔인지 뭐 오하이오 뭐 테네시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GM에 납품하겠다. 그다음에 SK 온 같은 경우는 테네시 켄터키에 공장 짓고 조지아 공장 짓고 현대차하고 포드에 납품하겠다. 이게 다 지금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다 깨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2030년까지 1,500만 대는 저는 뭐 택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는 작년 같은 경우 한 220만 대 정도 생산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생산 속도가 1년에 한 50만 대 정도 늘어가는 것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10에서 15% 정도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계획 자체는 1,500만 대였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300만 대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갖고 저희들이 네. 예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산출이 틀리거든요. 네. 우라늄이라든지 뭐 원자력이라든지 저희가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그날 전기를 생산해서 안 쓰면 그건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그것을 모아놨다가. 충전을 했다가 네. 한 달 동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배터리를 이제 사실 직접 이제 거기에 진출해서 만들어 갖고 신재생 에너지에 쓰이는 2차 전지까지 저희가 감당을 네.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만드는 배터리에 대한 이제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보조금도 이제 안 나오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매출도 이제 수요도 많이 줄겠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미국
내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2차 전지 매출이 급감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수령도 감소할 수 있다. 네. 그렇다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지금 전망치가 2023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출이 한 36조 원 나왔고 한 영업이익이 한 1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6조 원까지 이제 매출이 줄고 한 3,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급감했단 말이에요. 네. 올해도 사실 그것밖에 못 잡고 있어요. 그거 더 낮춰 잡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잘못하다가 올해는 영업 적자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상태, 유럽에서 밀리고 미국서의 이런 분위기가 지금 반전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악재들이 계속 지금 시장에 반영되는 게 벌써 한 1년째 지금 반영이 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지금 가격대를 보시고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셔야 된다. 아니면 보유를 할 건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 타이밍이 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수요 자체도 생각보다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업황의 악화 우려는 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수정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뭐 전기차 보조금은 물론이고요, 생산세 공제 지원도 뭐 종료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의 전략도 바뀌는 게 변화하는 게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처음에 지금 공장을 사실 캐파를 늘리려고 했던 부분들을 네. 사실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이미 이제 공장이 스톱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다시 또 뭐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부 부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밸류체인 때문에 소재라든지 장비까지 지금 다 같이 나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저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업 철수도 염두를 해야 네. 된다. 영업 적자라 보면은 그다음에 매출처를 계속 다변화시켜야 된다. 미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IT 제품에 대한 어떠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또 잠깐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2차 전지를 기준에 우리가 전기차만 보지 말고 전방위로 다 2차 전지를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미국 내에서는 아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이미 중국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산을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 내 수요가 지금 줄고 있다는 거고 매출이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어드는 것을 적절하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우리가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그 전망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정말 긴 시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금 반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에서 좀 다변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넥스테라 에너지, 듀크 에너지, 엑셀 에너지, 샘플 에너지 이런 네. 것들은 전력 기업들이거든요. 신재생의 전력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서 필요한 것들이 엄청난 전기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ESS 쪽이요? 그렇죠, 네. ESS 쪽이죠. 그다음에 한국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좀 반등의 모멘텀을 잡으려면은 저는 내수 확보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내수요? 네. 내수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한 3년, 4년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를 저희가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기차 특히에 대한 보조금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파리 기후 협약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저희가 맞춰내려면은 신재생 에너지 특히 뭐 삼성전자 반도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없어서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요. 네. 난리 났잖아요. 그렇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신재생 관련돼 있는 이제 또 전기차죠. 현대 기아차도 앞으로는 지금 계속 전 세계에 수출해야 될 게 전기차란 말이죠. 미국에서는 캐즘이 있겠지만은 중국이라든지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1년에 전기차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이 네. 20%씩 늘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내수 확보가 저는 우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뭐 약간 좀 편협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수혜주 중에서 네.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지만은 전 동시에 민주당 정책의 수혜주는 스마트 시티다. 스마트 시티. 예,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세종시 수도 이전도 지금 스마트 시티로 지금 다 붙잡고 가고 있어요.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율주행부터 시작해 모든 게 다 전기로 통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미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요즘 오죽하면 원자력 지금 아직 늦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인 퍼스트솔라, 솔라엣지 이런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더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생산량 더 확대 부분 이런 부분들 스마트 시티까지 한번 이어진다 본다면 일단 먼저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국내 시장에 대해서 먼저 파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먼저 좀 한번 도전을 좀 해놓고 쉽게 집도키로 좀 꽉 붙잡아 놓고 여기가 집도키가 좀 살이 쪄야 그래야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내수 쪽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면서 반등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완수 대표와 함께 K배터리의 앞으로 방향성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내수시장 중심의 전략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배당일이었습니다. 배당 많이 받으셨나요? 배당은 받았는데 주가는 안 가네요. 참 아쉬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는 삼성전자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은 하나씩 그 조건들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5월 20일에 배당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하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얼마 배당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주당 365원 배당을 하는 상황인데 많이 가지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받으셨겠지만 많이 들지 않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총 2조 4천억 원 정도 규모의 배당을 어제 실시했고요. 그런데 이거의 절반, 거의 1조 2천억 원 정도는 외국인들에게 배당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그래도 삼성전자로 야금야금 배당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배당을 했던 날들, 과거에 작년부터 해서 배당했던 날들의 주가 흐름과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그 배당일 날 순매수를 하면 주가는 좀 올랐고 아니고 순매도를 하면 주가는 좀 떨어지고 그런 패턴을 보였어요. 근데 어제는 좀 다르더라고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390억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 주가는 그래도 0.1%대 강보합권 수준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배당과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의 패턴은 어제 약간 달라졌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중요하고 오늘 또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1,380원대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쨌든 지금 정도에서는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자사주 매입을 한 3조 넘게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고요. 이것을 이제 또 차근차근 소각할 예정입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소각할 거다라는 삼성전자 측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PBR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PBR 결국에 한 배 아래로 내려갔어요. 지금 0.97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치워도 지금 그거만큼의 주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 지금 0.97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갈 거니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5만 원 아래까지는 무조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5만 5천 원대에서도 삼성전자 주가 탄탄하게 일단은 하방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HBM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부진한데 D램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이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삼성전자에게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관세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반도체를 사놓는 그런 수요처들이 많았고
그리고 중국의 2구 한신 정책, 새 것으로 좀 바꾸자,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거 바꾸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3월 초, 2달 전에 1.72달러였는데 지금 2.4달러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2달 만에 D램 가격이 40% 올랐다? 자연스럽게 실적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1분기 실적도 괜찮았는데 이런 D램 가격 상승 덕분에 2분기 실적도 괜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일시적인 사재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기세가 약해진 트럼프 관세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2분기에 매출, 반도체 부분의 매출이 30조 가까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면은 결국에는 HBM만 되면 이제 조건들은 하나씩 갖춰지고 있어요. HBM3 퀄 테스트만 제발 좀 이번 하반기에는 제발 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삼성전자 HBM3 만약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해도요. HBM 공급 부족 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퀄 테스트 통과해도 HBM의 수요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해줬습니다. 제발 오늘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 젠슨 황의 이야기에 또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립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